대한민국 교육부의 AI 교육 캐치프라이즈 뭔지 아세요? AI for all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AI 시대에 우리 교육의 방향 속에 AI 교육이 어떻게 담겨야 되냐, 밑바탕이 되어야 되냐, 아니면 지향해야 되는 목표냐, 음. 이런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음. 드는데 음. 시의적절한 계획일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거대한 담론일 수도 있지만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 사회적 상황 어떻습니까? 이 생성형 AI의 등장이 근데 기존의 뭐 어떤 단순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과 AI가 상호작용하고 또 보완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공생 사회로 전환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때도 "국가적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태동이 되고 본격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재 영입에 있어서 막대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재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몇 천억을 쓰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기업 간의 인재 영입 경쟁이 아니라 어떤 인재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기에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큰 어떤 시대적 변화에 뒤처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결국 인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IT 인재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인제 다 어떤 IT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때의 인재와는 쪼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인재를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한다라고 우리 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론 그 한 명을 위해서 수천, 수만 명의 인재들이 직업을 잃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인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도 취업하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이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원하는 인재상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되어 있던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역량과 그리고 그 속에서 AI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인재,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포커스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의 AI 관련 주요 영역의 경쟁력 지수 현황이 발표되었죠. 음. 우리나라 몇 위였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에서 인제 주요 국가의 글로벌 AI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 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3 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인재 중에 과학자는 우리나라는 11 위, 그리고 프로페셔널스 전문가들은 13 위, 그리고 개발자는 16 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3 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고무적인 거예요. 높은 순위인 건 분명한데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욕심이 많죠.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의 이런 소프트웨어 인재 강국인 또 인도가 2 위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무섭게 이 AI 쪽에 기술력을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9 위입니다. 그리고 인제 1 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들이 높은 가능성 그리고 그 기회들이 있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스러운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위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음.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더더욱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음. 생성형 AI 활용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챗GPT 이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생성의 AI를 업무에 활용한다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사실 독자 플랫폼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계적으로 AI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 회사라든가 인프라 회사들도 충분히 잘 음. 구축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산업 전반이 이게 변화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쪼끔 비판적으로 볼게요.
AI를 활용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동적인 측면에서 의지를 하는 측면이 있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어떤 컨슈머, 생산까지도 이르는 어떤 유의미한 창의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들은 대부분 의지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나 사회적 인식에서 아쉬운 건 이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AI 인재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데 수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대선 선생님은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생태계가 구축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 사실은 현재 많이 인제 생태계가 이렇게 미국의 이런 빅테크들과 좀 협업을 하고 있는 근데 기반 산업이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아쉬운 게 이번에 국내에서 이런 소버린 AI가 또 화두잖아요. 그래서 AI 국산화, 한국화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중국의 AI의 어떤 기술이나 장비를 이렇게 빌려서 했다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됐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혜성 쌤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의 또 핵심이 소프트웨어인데 그 AI의 가장 근본이 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충분히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대기업이 있죠. 전 세계적인. 그렇지만 어떤 생태계를 이루었다는 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고, 그리고 챗GPT 활용률이 우리나라가 높다라고 하지만 어떤 수학이나 물리의 기초가 취약하고 산업의 큰 그림까지 연결하는 인재들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한국일보의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알고리즘 문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80%가 못 풀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떠한 빠른 그런 수용 능력과 적응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창의적인 생태계까지 연결되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제 어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았던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제 여겨졌던 직업들이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했던 사회적 어떤 기준이나 규칙 속에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 뉴노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AI 시대 우리나라 교육 이제 달라져야 되고 우리 사회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나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 LG, SK 우리나라 대기업들인데 AI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우선은 이 AI에 관련돼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2,000 명의 이제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서 무상으로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근데 LG 같은 경우가 아마 AI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이런 기업에서 대학원을 운영하는 게 되게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 현장형 전문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사내 이런 학점을 이수를 하게 한다거나 특히 SK 네트워크에서는 AI 프론티어를 운영해서 실제 직무와 연계된 AI 활용 사례를 지금 발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위기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 환경들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 제가 한번 퀘스천 마크. 또 하나, AI 시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인프라,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격차 있나요, 없나요? 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AI 자체가 어떤 격차를 증폭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AI를 잘 쓰는 분은 그 원래도 잘하는 역량이 훨씬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이 되고 AI를 잘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격차는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인제 이 AI를 아까 처음에 도구가 아니다. 단순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음, 과거의 소프트웨어 인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양성을 하면 됐지만 AI 인재는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 소수나 핵심 인재가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의 이런 직무 영역에서 AI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으로 쓸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AI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거꾸로 역사, 철학, 인문학, 어떤 예술적 소양까지도 키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인재의 어떤 정의가 과거의 어떤 기술적인 그냥 기능으로만 머물러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성 쌤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구조적 틀을 잡는 데는 조금 이제 의미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어떤 교사로서 이제 바라본다면 이게 구분이 돼서 이제 교육이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컨슈머 형태, 그러니까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시기에는 그게 분화될 수 있겠죠.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존의 이제 어떤 직업 체계 속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려운 말은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교육,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밑바탕 속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비전, 목표, 추진 과제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전, 아까 모두의 역량으로 여는 AI 강국, 인재로 도약하는 세계 3강, 이렇게 비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뭐죠?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세계 3강을 견인하는 다층적 인재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되게 독특한 게 그 세계 3강이라는 게 되게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AI 가장 선도하고 있는 아마 미국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덧붙여 우리가 그래도 바로 이 3강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걸 이제 목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비전 목표에서 조금 전 당황을 했어요. 모두의 역량으로 여는 AI 강국, 인재로 도약하는 세계 3강. 세계 3강 속에서는 기존의 AI 강국들과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AI 강국이 되겠다라는 포부인데 대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성이 있네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또 사뭇 달라요. 그동안 발표되었던 AI 교육 방향이나 이제 음. 교육부에서 이제 관련 부서들이 냈던 계획들과는 다른 조금 구체성이 있습니다. 음. 자, 추진 과제 한번 네,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맞춤형 AI 교육 확대로 초중고 학생의 AI 역량을 함양하겠다. 두 번째로는 아마 대학을 뜻하는 고등교육의 역량 결집으로 다층적 AI 인재 양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이 평생 교육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 AI 실현을 위한 평생 직업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등 학교에서 AI 기본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적용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AI 교육으로 전환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AI 교육이 무엇이고 기존의 소프트 교육과 어떠한 유사점과 차별화가 된다는 건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AI 교육 확대 측면에서 중학교 정보 과목의 교육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재구성되는지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이렇게 이제 68시간으로 구성되었던 것들 중에 인공지능 이제 교육 과정이 13시간에서 21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을 협의 교육과 광의 교육으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AI에 대한 이해와 친숙도를 높이는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놀이와 체험 중심의 AI 교육을 하겠다. 예전에 언플러그 뭐 컴퓨팅 활동하고 약간 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그리고 초등 실가라든가 이런 중고등학교 정보 교과 외에도 다양한 AI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기본 소양을 좀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플러그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는 활동이죠. 그 속에서 절차적 사고를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 절차적 사고는 과거에 우리가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하고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수업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등에서의 실과나 중고등학교 정보교과에서도 이제 AI 교육 자료를 활용하면서 AI 기본 소양을 쌓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이제 교육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게 음, 되었잖아요. 음. 이런 것들, 요거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AI
디지털 교과서는 근데 학습의 방법이나 어떤 학습의 지원에 있어서 이런 학생들의 이런 맞춤형 지원에는 AI 기능을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취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는 요 AI 기본 교육은 AI 그에 대한 기본 소양,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과거의 AI 디지털 교과서는 AI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웹 기반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AI 교육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컴퓨팅 사고, 그렇죠? 절차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그리고 AI 실제적인 활용과 창작 역량까지 키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 AI 교육이 어떤 속대 교육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AI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정보 교과를 확대하는 AI 뭐 중점 학교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AI를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 중심으로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AI가 어떤 특정 교과에서만 물론 그 이해를 위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교과에서도 이게 좀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보편적 AI 교육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교과에서 말하는 이제 AI 수업은 초등학교에서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전반에 녹여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공감이 돼요. 정보교과에 AI의 어떤 좀 더 집중한 전문적인 수업 시간이고, AI 리터러시는 우리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전반에서 이제 다뤄지게 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교과나 방과후 수업과 연계된 AI 교육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음, 잘못되면 잡탕밥이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스팀 교육이 흐지부지 된 음. 것들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깊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다양한 교과에 녹여 내리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실험을 한다던가, 혹은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뭔가 AI 활용 수업의 여건을 좀 마련한다거나, 혹은 수학에서는 수학 공학 도구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떤 시각적으로 분석 처리하는 그런 AI 알고리즘의 이런 원리를 이용한 어떤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 기능적인 걸 넘어서서 AI를 어떤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협업의 도구로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저희가 스마트 교육 시대, 소프트웨어 교육 때 많은 앱이나 웹 도구들을 위해서 활용해 봤어요. 근데 그건 기능에 국한된 거고, 저는 이제 본질적인 것은 어떤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수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간의 영역이 교육과정의 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융합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교사 주도가 아니라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로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문제 해결, 학습,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라면, 그리고 그런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융합형 교육실을 교육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역량이거든요. 데이터 역량. 아까 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중등학교에서 데이터에 대한 수업들을 정보교과 시간에 일부의 시간, 10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루는 다 한다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과학 수업 때, 수학 수업 때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수학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시각화하고 어떤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게 알지오매스라든가 이런 수학 공학 도구를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AI 같은 경우가 정말 빅데이터 그거를 분석하고 어떤 확률적인 판단을 내리고 어떤 그 강화 학습,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정답을 유추하고 이게 사람과 같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제 이 교육부 의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교육부에서도 이 데이터 역량과 더불어서 AI 시대 기본 소양을 강화하자라는 얘기가 저는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AI 시대의 인제 기본 소양, 이제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인제 계속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AI 시대에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 고유의 어떤 능력, 상위 사고력 무엇일까?' 근데 인제 이 AI 시대에도 결국은 최종 판단은 우리 인간이 한다라는 거죠. AI 리터러시 속에서 또 한층 강조돼야 될 것들이 AI 윤리, AI와 연관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저도 인제 생성형 AI들을 활용하면서 가끔씩 제가 갖고 있는 윤리적 기준들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음.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나온 어떠한 답안들을 제 생각이라고도 착각하게 돼요. 이런 시대에 스스로 어떤 주체성을 갖고 비판적 사고력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AI 시대에 걸맞는 어떤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윤리 교육, 어떤 음.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AI가 인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는 그 사용자를 더 많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원하는 답을 이렇게 사용자의 정보에 맞춰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답변을 내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 무섭다라는 얘기처럼 아마 AI도 사용자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균형된 시각보단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람과의 어떤 정보 교류를 어려워하고 또 불신하고 AI 만능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더 그런 거에 의존하거나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까 비판적 사고력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AI를 과의존하지 않도록 스스로 탐구하고 반추하고 성찰하고 또 비판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일상의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인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인제 윤리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덕목이나 인성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서 AI 시대의 어떤 시민성 교육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제 교육부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여러 가지 인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한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AI 시대에 아까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속의 수업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측면, 어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또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음. 최근에 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을 음. 교육부에서도 예를 들고 있거든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대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시간이나 방과 후에 어떤 AI 디지털 교육 혹은 AI 기반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요 예를 들면 근데 고등학생을 예를 들면 근데 해양에서 일어난 어떤 재난 사고에 관련돼서 어떤 이런 안전한 선박을 만든다거나 혹은 어떤 재난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AI 로봇을 설계하든가 좀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인제 우선은 모든 학교나 모든 지역이 대상이 아니라 제가 좀 염려되는 건 현재 240개 정도 운영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혜 혜택이 물론 AI의 어떤 맞춤형 좀 특화된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취지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쪼끔 더 보편화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편화된다라는 건 저는 이제 쪼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적인 확대를 인제 급속도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의 접근 방식이랑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소스웨어를 현장에 보급할 때 이런 식으로 보급이 됐었거든요. 대성 쌤도 이제 생각나겠지만 이제 인천 이스쿨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었죠. 저는 그래서 이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질 높은 어떤 교육 과정 요거부터 마련이 되고, 그리고 음. 그다음에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까 대 선생님이 우수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얼핏 듣기에는 AI 관련해서 고도 인재를 넘어서서 영재들이 할 법한 수업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초급 단계에서부터 중급 단계, 상급 단계, 심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쪼끔 같이 운영해야 된다. 디지털 네. 새싹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게 어떤 쓰기 위한 예산으로 썼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그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성장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었죠. 다음은 이제 조금 이제 학교 물적, 인적,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교육부 같은 경우는 무려 10지 무선망을 확대하겠다.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음. 테크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리고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AI 교육의 이런 인프라의 가장 핵심은 전 인적 인프라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교육 과정이나 수업에 접목하기가 아직 충분한 준비나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디지털 교육팀에서 이제 교육청 디지털 교육팀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학교의 규모를 고려해서 10지 무선망을 깔고 AI 통합관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테크센터를 운영하겠다. 이거는 저는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물적, 인적 인프라 확충 굉장히 중요하죠. 물적인 인프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교육 환경으로서 잘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아까 대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글로벌 소프트웨어, 어떤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사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힘들어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AI와 관련된 심지어 온라인 웹이나 앱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왠지 아시죠? 학원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담당 부장님들이 굉장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큰 틀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물적,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육의 주체, 교육의 주체들이 AI 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허용적이고 수용, 그리고 그들이 어떤 창의적인 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이 교육부의 내용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있으나 이제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과제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과제, 학생 특성을 고려한 AI 교육 제공 요 파트부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